당신이 기억하는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바닥에 다 내려와서 한번 네 가모자를 틀고 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가 개별로 수집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여기에서 어떤 장소가 폐업했다든지 신규로 생성됐다든지 이런 정보를 공공 데이터 포털 같은 사이트에 올려놓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런 정보를 가져다가 실제로 여러분이 많이 쓰시고 있는 뭐 지금 다음 지도라든지 뭐 네이버 지도 이런 데서 가져다가 실제로 지도에 넣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공공 데이터는 저희같이 포털 서비스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가치고요. 근데 저희같이 포털 서비스라든지 메신저 서비스를 하는 회사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창업하려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뭐랄까 시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자리가 이제 대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거의 대부분 자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대학생분들이 창업한 회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실제적인 거에서 접근을 했어요. 예, 저희 회사는 레스토랑 랭킹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정보가 부족하고 언어가 어렵고 결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한국으로 치면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관광객들. 네, 여기 동영상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이 지금 8월, 9월 학기 시작하면은 학교에 갑자기 그 트레이 막 끌고 오는 유학생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학생 식당에 가면은 거기 있는 메뉴는 거의 암호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무슬림은 절대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재료가 뭔지 모르고 시켰다가 먹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쉽게 전달해 줍니다. 어떤 메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가격이 어떻고 사진이 또 보여드리면서 선택을 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학교 버전입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경진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진대회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그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지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부 이외에도 시도 단위 아니면 또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환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또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창업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또 컨설팅해 주는 그런 지원도 해주고. 서인사님께서는 그 도혜영 대표님 그 레드테이블 투자를 하셨는데요. 네, 그 만나고 투자를 하게 된 스토리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레드 테이블을 받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투자하게 됐는데, 투자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실 무슨 실적이 나오거나 그 데이터가 뭐가 확실한 것이 이렇게 나온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할 때 어떻게 되냐면 스토리가 좋은가, 굉장히 그것에 주목하고 그 대표이사님이 괜찮은가, 이 두 가지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영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토리 좋은 영화가, 그러니까 시나리오 좋은 영화가 망하는 확률이 별로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 것처럼 스타트업도 스토리가 좋아야지, 그 방향이 맞아야지 그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자유여행객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커들, 그리고 이제 요커들이 한국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가고 또 본국에 가서도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나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한국에 관한 앱들은 뭐 짜이서울 뭐 이런 걸 통해서 주로 많이 오는데 그게 정보가 정확치가 않거든요.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한국인들이 추천하는 그런 그 음식점에 가고 싶은데 언어적인 지원이 안 돼
있는 그런 앱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 사장님께서 그 이제 중국인들 요코를 대상으로 먼저 서비스 하겠다. 다음 플랜은 뭐냐? 그랬더니 제주도 갔다가 일본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로 갈 겁니다. 이렇게 플랜을 제시했을 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장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 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한 달 이내에 투자를 바로 진행해서 그냥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영 대표님, 어떻게 더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부분들 혹시 더 말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미디어에서 소상공인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저희의 삼촌이자 어머니이자 아버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정말 대박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했던 수준의 수익을 내고 그것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겁니다. 거기에 신규 시장으로 관광객이라는 새로운 수요층, 고객층이 있다. 그들을 지역 상권으로 보내주자. 이게 저희 회사의 기본 방향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 가실 때 한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가실 때 거기서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곳을 레드테이블을 통해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찾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서비스 분명히 완료되고 돌아가고 있을 테니까 그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래 비전이 아주 되게 재밌었어? 몰라. 저희 IM스쿨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생인데 아마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셨던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사실 자녀의 학교 소식이나 학원 소식이나 혹은 뭐 교육 컨텐츠나 교육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교육 정보를 얻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셨을 거고요. 네, 그런 고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IM스쿨만 이용하면 필요한 교육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어려웠고 뭐가 조금 더 나아졌고 정부가 뭘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일단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학교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저희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복사 붙여넣기를 저희 앱에 해주는 게 저희 기본 시스템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사실 이런 데이터를 저희 로봇, 뭐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술력이기도 하지만 이런 로봇들이 굳이 저희가 수집할 필요 없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쓸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해나 혹은 이런 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으세요. 실제로 오늘만 제가 이제 대구에 오늘하고 한 3시간 정도 운전을 열심히 해서 왔는데 오는 동안 이제 제가 연락 받은 게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가 로봇들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돌아다니는 게 트래픽이 초과했다. 그래서 차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또 그거를 다시 또 설득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사실 또 어쨌든 이 정부 부처가 워낙 많고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이런 뭐랄까요 좀 원스톱으로 항상 해결해 줄 수 있는 물론 지금도 있지만 더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IM스쿨 어린 나이에 시작하게 된 동기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했는지 궁금합니다. 대답하면 되나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질문 안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 사업을 하지만 심지어 여러분들 저는 이제 카이스트를 아직 졸업 못했는데 카이스트 다녔거든요. 카이스트 사람들이 생각하게 막 토론하고 막 발표하고 막 저 틀렸다고 하고 교수님한테 그럴 것 같지만 그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교육 환경이 그렇게 트레이닝 시킨 거라서 질문은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뭐 못하셔도 저는 이해하고요. 일단 첫째로 일단 창업 자체는 사실 저는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해서 창업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도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지금처럼 뭐 스타트업이란 용어도 모르고 시작했고요. 지금 저희 회사가 투자를 벌써 2번 받았고 이번에 또 받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투자라는 개념도 사실 모르고 시작했고요. 뭐 공공 데이터라는 개념도 그 당시엔 모르고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좋아했던 거는 일 벌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혹시 뭐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네, 저랑 나이 차가 좀 있지만 아실 텐데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그냥 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냥 하기보다는 뭐 중학생인데도 뭐 게임 대회 같은 것도 열어보고 근데 물론 수습은 안 되고 네, 돈만 먹튀했는데 그리고 뭐 대학생 때 가서도 축제 때 이제 매점 같은 것도 제가 주도해서 열어보고 뭐 소모임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뭐 사실 수습은 잘 안 됐어요. 학생 때는 수습은 안 되지만 이것저것 일 벌리는 거 좋았는데 사실 창업 그러니까 이 IM스쿨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지 내가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진짜 필요하겠다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라고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아마 대학교 창업에서 기대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생 일대에 뭔가 사명감을 갖고 내가 여기 아니면 올인한다. 물론 저도 이 사업에 정말 열심히 올인하고 있습니다만 난 이거 아니면 없다 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세상에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는 재미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기보다는 뭐 실패해도 되니까 빠르게 실패하면 되거든요. 실패도 빠르게 실패하면 되니까 부담 없이 하면 어떨까.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아서 단계별로 성장을 잘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경북 테크노파크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창업을 했고요. 창업 1년 되기 전에 이제 투자를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또 다른 상품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같으면 원래 화면에 띄워주면 제일 좋은데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이얼 키패드를 쓰고 있죠.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오는 겁니다. 제가 샵 054를 누르면 대구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경북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경북도청을 연결해놨습니다. 통화를 누르면 지금 경상북도 홈페이지가 바로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뭐 공공 데이터를 좀 활용한다면 정부에서 쓰고 있는 번호를 자기가 이제 번호를 매칭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샵 112를 누르면 뭐 경찰서가 연결된다든지 아니면 샵 112 샵을 누르면 내 위치가 지금 위험한 신호가 있으니까 좀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다이얼 키패드에서 일어나는 조작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번호로 이 사물을 연결했습니다. 이게 번호 1번을 눌러서 통화를 누르게 되면 TV가 켜지고 2번을 눌러서 통화를 누르면 뭐 냉장고와 대화할 수 있는 페이지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저희는 지금 이제 곧 이제 KRP라고 이제 교토 리서치 파크인데 이제 일본에 가서 시니어 세대들이 많아가지고 시니어 세대들이 번호를 가지고 조작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QR 코드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그쪽하고 좀 비슷하지만 그쪽을 조금 더 쉽게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레드테이블 그 대표님 계셨는데 외국인들 숫자는 다 알아보거든요. QR 코드를 찍지 않고 번호를 하시는 게 아무 뜻인지 제가 건의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창업을 했는데 저는 원래 이쪽 전공자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프로그래머 이런 쪽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일본어 문학을 전공해가지고 일본 대학교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이제 쓰나미 오면서 같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떠내려갈 때 같이 이제 쓰나미가 오는데 저까지 오더라고요. 여파가. 그래가지고 일본에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을 안 하게 되어가지고 한 2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정부에서 하는 이제 힐링 캠프라고 있어요. 섬에 가가지고 명상하는 그런 캠프인데 거기서 마음을 다잡고 지금 이제 이쪽으로 접근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느끼는 건 정말 시행착오다. 실패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야 지금 경상북도나
대구나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표준어로 하니까 편하죠. 예, 대구 표준어로 하니까 예, 말이 편하실 겁니다. 예, 우리 엠빌리지와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게 벌써 1년도 훌쩍 넘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KDB 스타트업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 캠프에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그 캠프를 같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담당하는 전담 멘티 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로 열심히 이제 저희 전담팀을 멘토링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무대에 와서 자기 비즈니스를 이제 한 3분 스피치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무대에 올라와서 비즈니스, 그때 당시 비즈니스죠. 지금과는 이제 많이, 그때는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미안한데 치어라,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좀 본인은 아마 마음이 좀 아팠을 거예요. 이미 유사한 비즈니스가 SK텔레콤에서 시작이 됐고, 샵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를 이제 SK가 막 준비하려던 타이밍이고, 그 회사를 이제 저도 좀 모니터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고 사실은 오히려 좀 진부한 형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비즈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사실 심사평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가 마쳤어요. 그러면 웬만한 친구 같으면은 얼마나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상처를 줬는데 좋겠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마치고 저는 멘토링 센터로 복귀를 했는데 하루가 이틀인가 지나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서울에 있고 여기는 이제 경북에 있었죠. 멘토님 꼭 좀 뵀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제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게 최고였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되냐? 꼭 그런 걸 좀 제대로 좀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멘티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 준비한 친구도 있고, 뭐 취업 준비도 한 친구도 있고, 한 번도 멘토님 제가 그러면 뭘 하면 좋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뭐가 도대체 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잘 없어요. 그게 굉장히 멋진 거죠. 그럼 일단 그럼 빨리 들어와 봐라. 그랬더니 이제 일명 서울에서 보면 경산은 솔직히 말하면 시골입니다. 멀죠. 이게 온 거예요. 팀을 데리고. 그때부터 맺은 인연이 사실 지금까지 왔는데, 어떤 얘기를 뭔가 한마디를 해주면 거의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도 없이 밤을 새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일단은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매출부터 만들어라. 왜? 고객이 내 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매력이 있다면 그건 성공한다. 이미 뭐 누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건 그건 돈케어다. 그래서 첫 번째 비즈니스를 적용시켜줬던 데가 이제 스마트 호텔입니다.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에 연동할 수 있도록. 그런데 IoT 인터페이스를 연결하면서 조금 고객이 원하는 디데이터를 못 맞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비즈니스를 결국은 지금까지 완성시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여기서 즉석 멘토링 한번 요청드려볼까요? 우리 여기 멘티도 앉아 계시고, 우리 엠빌리지의 미래를 위하여 한번 공공데이터 접목하여, 네, 공공데이터 활용은 대구로부터라는 주제도 갖고 계시네요. 아유, 이런 또 무거운 주제를.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지금 이 공공데이터라는 이 가치를 보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좀 대구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 3월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즉각적으로 상대방이 알려주고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약 있었더라면 아마 그 불행한 사고는 어떻게든 좀 줄이거나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아마 그런 가치로부터 도로교통 정보 서비스나 그다음에 차량이든 철도 차량이든 관련된 내부의 정보들이 이제 역사로 올라오고,
그것들이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행자부가 운영하는 그런 센터로 올라와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서비스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대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끔찍한 사고의 그 상처가 사실은 저희한테 있는데 저는 이 타이틀을 보면 정말 이 필요성을 가장 바람직하게 스타트할 수 있었던 곳이 대구가 맞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내 몸속에 있는 데이터, 내 주변에 있는 데이터도 지금 질병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스마트 헬스케어를 어떻게 할 건지, 내 몸을 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렇게만 조금만 움직여도 충분한 시장이 올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엠블리즈한테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일본에 가거든요. 일본에 가면 그 엠블리즈가 하는 거는 일본이 독창적으로 만든 실버폰이 있어요. 기능이 단순하고 버튼이 크고 뭐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샵을 넣어서 아까 전화번호로 이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멋진 그 디자인이 됐는데 저는 그 옆에 이 사진을 사실은 노인분들은 찍어서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차피 사진 그 로고 있죠. 연동해서 올리면서 동시에 이 클릭을 해서 영상 데이터까지 게더링해서 올려줄 수 있다면 한번 멋지게 이 글로벌 시장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 멘토링이 아주 뜨겁네요. 감사드립니다. 레드 테이블의 도영 대표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공공 데이터 자체가 이제 빅데이터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를 어떻게 자료 수집을 하는데 이제 국내 국외 어떻게 수집을 하고 그 자료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취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냥 기술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다음 카카오에서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검색 엔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검색 엔진이 수집하듯이 크롤러라는 걸 개발해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들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집어넣으면서 정제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마지막에 레스토랑별로 리뷰와 최종적으로 메뉴까지 그 레스토랑에 어떤 메뉴가 인기가 있고 그게 가격이 어떻고 거기 사진이 어떻게 돼 있고까지 쭉 정리돼서 나오는 거로 됩니다. 검색 엔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공공 데이터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그 웹에서 크롤링 해오는 검색 엔진에서 가져올 수 없는 것들 그 중에 정보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조합을 하는 개념이고 저희가 작년에 상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 다른 팀들이 너무 공공 데이터만 써야 된다라고 좀 한정을 짓든가 아니면은 데이터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그걸 비즈니스로 만드는 모습에 대해서 좀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공공 데이터는 사업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보 중의 일부 그리고 그것을 저희 데이터랑 합쳐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합쳐서 만든 서비스는 비즈니스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거기에 공공 데이터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들과 좀 차별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렇게 뭐 몇백억씩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투자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빼갈 수 있다 해야 되나? 예. 회수라고 합니다. 회수. 예, 어떻게 그거를 회수할 수 있는지 빼가시는 합니다. 궁금한데. 사실 엑시스의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투자한 것 중에 일부 회사는 실제로 다음 카카오가 인수를 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고 또 인수를 지금 진행 중인 회사도 있고 그런 식으로 M&A 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M&A 말고 이제 IPO를 저희가 많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IPO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거기 때문에 저희는 IPO까지는 보지 않고요. 중간에 좀 메이저 회사들 특히 오토 쪽에 투자했으면 오토의 대기업들이 사실 요즘은 스핀업이 아니라 스핀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스핀인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쪽에 좀 이렇게 넘겨드리고 또 간접적으로 세컨 펀드레이징 할 때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 회사는 세컨 펀드레이징 하면서 자기가 우리 지분까지 다 살 수 있는데 한 2배 정도로 투자한 지 한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데 우리 것까지 다 인수해가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가 엑시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좀 그 이제 되나요? 네. 이제 스타트업 네. 투자 회사시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들은 바는 이제 이 회사를 먼저 투자를 해놓고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데서 그걸 가져갈 때 그 차익을 남기신다는 말로 전 들은 것 같은데, 예, 그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그 남은 차익을 가지고 가는 대기업에서도 이 앱에 그 아까 전에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600억을 투자했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레드 테이블에서 하는 그런 앱도 그만큼 투자를 해서 어떻게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지 저는 수익을 예,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가. 수익을 창출해내는 건 어떤 앱이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김기사 같은 경우에는 김기사 자체로는 600억을 벌기가 너무너무 힘든 아마 서비스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토 비즈니스를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요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진출한 데가 카카오 택시고, 요새 이제 대리기사 진출한다고 했더니 이제 막 데모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오토 비즈니스 하는데, 오토 비즈니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위치를 알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실제로 만들어서 준비해서 하는데 600억보다 더 많이 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해서 저희는 그걸 600억 주고 인수를 하더라도 오히려 이득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600억 주고 인수할 수 있는 충분히 가치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실질적으로 다른 서비스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앱은 실제로 그걸로 뭐 쇼핑이 일어나거나 해야지 날 수가 있어서, 아마 투자하시는 쪽에서 그 회사의 가치를 파악할 때 이 회사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지 혹은 유의미한 유저가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그 나왔던 가치가 어떻게 회수되는지는 그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저희 같은 어떤 다른 회사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인수가 되는 경우,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하는 성격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지금 여기 보면은 뭐 레드 테이블도 아마 나중에 어떤 형태로 디벨롭이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레드 테이블이나 엠빌리지나 뭐 아이엠스쿨 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화내는 모델은 전혀 다른 형태로 아마 낼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자 가치가 회수하는 방법도 아마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인수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인수가 다는 아닌데, 예. 그 투자하시고 또 인수하시고 피인수자 입장에서 그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 선수들 프로팀에서 수급하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도 바로 하지만은 트레이드도 하고 FA 영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야구 선수 입장에서 통로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창업해서 계속 성장해서 그 팀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팀을 옮겨서 다른 팀에 가기도 하고, 또 옮길 때 그냥 옮기기도 하지만은 아까 스피나웃 이런 것처럼 작은 규모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정말 김 기사처럼 FA 대박이 터져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 했던 2000년에는 뭐 아니면 도였어요. 끝까지 가던가 망하던가, 인수 시장이 없었는데 2010년 넘어서서 두 번째 붐이 일어나면서는 이 여러 가지 통로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나 이렇게 인수되는 작은 규모의 투자도 들어오지만 또 인수되는 케이스가 생기고, 그걸 또 수용하는 문화도 생겨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봤던 거랑은 좀 다르게 좀 여러 가지로 기업들이 합쳐지고 더 성장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 하고 싶은데. 네. 아, 이렇게 많은 학생들 중에 독점을 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만 네, 받겠습니다. 네. 동문 서포터즈 이사님께서 이제 인수를 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일단은 다들 인수하는 자체가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이제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스타트업 투자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데, 반면에 그만큼 이 앱을 봤을 때 어떤 수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레드테이블이 만든 앱을 보셨을 때 어떻게 수익성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투자를 하셨는지. 투자 있어서 무조건 수익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파트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확보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노가다를 좀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투자한 첫차 같은 경우도 중고 거래 그 자동차 서비스하는 업체인데, 그 같은 경우는 일일이 발품 팔아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그 딜러들을 섭외하고 자기 딜러들로 삼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기업들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기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거를 미리 좀 발굴해서 해놓는다면, 마치 그 수익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고 하는 방법이 여러 루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난다고 생각은 안 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투자를 1, 2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적어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5년 후에 우리 레드테이블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방향이 어떤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대표이사가 마인드가 나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는데 그 방향이 리즈너블하면 하는 겁니다. 근데 방향이 저희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투자 못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친구가 여러 질문. 그렇게 투자를 받기 이전에는 이제 그 기업을 만들기까지의 비용이 이제 드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마련을 했는지부터 궁금해서 이제 첫 번째 그게 질문이고요. 이제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 돈은 안 받아도 되는데, 창업하려면 그래도 사무실 그것도 자취방에서 해도 되고 강의실에서 해도 되는데, 좀 하려 그러면 사람 주고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사실 깝깝하죠. 근데 지금보다 사실 좋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조달 방법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원금, 그 두 번째는 상금. 네. 솔직히 둘 다 어려운데 이걸 못하면 앞으로 창업도 힘드니까 일단 지원금 타는 거는 사실 많이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공공데이터 경진대회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요. 공간도 주고 멘토도 붙여주고 돈도 주고 그런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저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도 솔직히 자취방에서 방학 때 뒹굴뒹굴 거리다가 대전시, 저는 저희 대학이 대전에 있으니까요. 대학 창업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거기서 이제 계획서를 썼어요. 그때 계획서를 저도 알겠어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근데 최대한 열심히 써서 제출했는데 이제 그때 지원금을 1,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 만약 그 돈이 없었으면 저도 시작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시작을 했고, 또 운이 좋아서 이제 카이스트 내 대회 같은 것도 타고 1,000만 원 받고 5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큰 돈은 아니지만 부족할 때 몇백만 원씩 부모님한테 조금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창업을 솔직히 그랬고요. 지금은 사실 투자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도 이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학생 입장에서 솔직히 밥 먹을 돈, 술 먹을 돈도 부족한데 창업을 하라라고 밀어 넣는 건 아니고요. 그 두 가지를 잘 노려보시면 저는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가지고 웰빙 어느 부분인지를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 그 웰빙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할 때는, 아이템을 정할 때는 정말 좀 열심히 연구하시고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형 플랫폼 업자가 향후에 하려는 사업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표한 것도 있는데도 거기다 대고 쏘는 투자 아이템이라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유사 회사가 이미 성장을 해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는 그걸 몰랐다. 실제 무슨 창진원이나 이런 데 제가 심사를 가보면 하도 황당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업체 똑같이 무슨 아이템을 얘기해서 그거 이미 몇몇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랬어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 거기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템을 정하실 때는 교수님이나 뭐 멘토들을 좀 삼으셔서 좀 자세하게 좀 리서치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 쪽이 바이오와 IT 융합입니다. 아마 지금 전공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바이오에 대하면 식품이나 건강이나 영양에 대한 뭐 신약 개발이나 소재 개발 쪽에만 있고, 또 IT는 의료기기나 뭐 스마트 디바이스나 앱 서비스만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는 컨텐츠면 조금 좋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여드름 치료하는 그 여드름 그 피부를 치료하는 요 기기가 있죠. 그리고 여드름 약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은 카피하는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데, 특정한 소재에 특정한 의료 그 IT 기술이 들어가면 두 개가 믹싱이 돼서 이 새로운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이브리드해서 새로운 디바이스나 기능을 낼 수 있다면 이거는 쉽게 카피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융합적인 측면에서 그걸 살펴본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이템 세상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미디어가 똑같아요. TV, 잡지, 신문이 빤합니다. 그래서 빤한 정보를 머릿속에 넣으면 결과도 빤하게 나와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거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남들이 안 하는 새로운 거는 안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질문하고 싶은 게, 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전공이 뭔지, 뭐 쉽게 학생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개인적인 뭐 취미가 사업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독특한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전공이 사업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경영, 외식 경영 이렇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머리가 뛰어나다는 생각은 근다고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친구들이라고요. 한 아이템을 될 때까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느라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낭비되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제가 잘하는 거, 그동안 계속 했던 거를 될 때까지 계속, 근데 무식하게 땅을 하나만 파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가면서 방법을 계속 바꾸지만은, 방향은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방향은 정해놓고 접근하는 방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변형을 해요. 그게 제가 제 사업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